자, 그러면 뭐 전략부터 들어가 보죠. 이거는 그 이제 이 회사에 맞게 이제 전략을 세운 건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설계 인원이 설계에 직접적으로 그 신작 설계에 참여하는 인원이 6명이죠. 그 6명 중에서 3명은 이제 과장급으로 뭐 경력이 웬만큼 된 선수들이고, 나머지 3명은 이제 뭐 한 신입에서 1년 차 뭐 요 정도 되는 선수들인데, 일단 이 6명을 그 세 팀으로 나눴죠. 세 팀을 어떻게 나눴냐 하면, 일단 뭐 설계 쪽이 메인인 그 뭐 설계 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설계 쪽으로 한 팀을 나누고, 또 한 팀은 생산 기술을 담당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팀은 이제 주로 엔지니어링 쪽이죠. 기술 업무를 하는 쪽으로 나눴는데, 이거는 뭐 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 거는 여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전문화를 요구한 거죠. 물론 이제 뭐 6명이 관리적으로 또 생산 기술 업무라든지 엔지니어링 업무까지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뭐 각 개인의 백그라운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간적으로도 뭐 다 잘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팀으로 나누고 각 팀장들한테 이제 요걸 그 이쪽 방면으로 전문화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업무는 각 팀의 이제 공통이죠. 그러니까 각 팀이 뭐 설계 관리, 생산 기술, 설계 기술 전문화가 됐다 그래서 설계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설계 업무는 기본으로 하면서 한 팀은 그 관리 업무도 같이 하는 거고, 한 팀은 이제 생산 기술적 업무를 주로 이제 전문화해서 하는 거고, 한 팀은 이제 엔지니어링 업무 쪽을 이제 전문화해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6명을 세 팀으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눈 이유는, 일단 그 금융 업체 자체가 굉장히 그 리소스 자체가, 인력 자체가 그 제한이 많죠. 많은 인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인원을 쓸 수 없게 됐으니까, 할 일은 많고 그 많은 인원을 쓸 수 없으면은 이제 인원들이 좀 그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 조직 유연성 확보라고 표현한 건데, 뭐 설계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석 업무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생산 기술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그 업무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 결여되는 거를 좀 보완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이렇게 팀을 그 세 팀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일단 관리의 기본은 이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그 자질을 갖고 있고 또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그 자질하고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회사 경우는 이제 물론 설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생산 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좀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긴 선수도 하나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계,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팀으로 전문화를 그
세 팀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비교적 조직 구성원의 자질, 능력을 평가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화를 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본인들의 그 앞날을 보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비전이 그 보여야지 사실은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월급쟁이는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 돈하고 시간하고 비전인데 그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비전의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뭐 6명 정도면 관리자 한 명이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팀을 굳이 나눈 이유는 요 구성원들한테 그 관리자 트레이닝을 미리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의 관리 능력을 일찌감치 키우고 그 다음에 그 관리 업무를 줌으로써 그 사람 관리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차기 관리자로 가장 유력한가 이렇게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이건 뭐 일종의 그 팀장들에 대해서는 경쟁을 붙인다고 봐도 되겠죠. 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관리 업무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관리 업무가 분산이 됐죠. 관리 업무가 이제 한 사람으로 집중이 되면 그 실제로 관리만 할 수 있고 그 실무에서는 손을 띄어야죠. 근데 뭐 금융 업체 같이 이렇게 굉장히 리소스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리소스에서는 이렇게 좀 관리 업무를 분산시켜서 이렇게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게 좀 좋다고 판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관리 업무를 이제 분산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기존 설계 기본 업무뿐만 아니고 생산 기술하고 엔지니어링 업무가 같이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된 거죠. 그 업무 영역이 확대가 됐으면은 뭐 당연히 없던 업무가 생겼으니까 업무하는데 혼선이 오는데 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해 보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전문화된 그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각 팀별로 그 담당 업무가 따로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그 업무 혼선이 최소화되리라고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항은 이 설계 관리 쪽 내용이죠.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설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인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분배해라 하는 얘긴데 이거는 그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단 저비용으로 효율은 높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난이도를 따진다는 얘기는 그 쉬운 업무는 값싼 사람한테 주고 어려운 업무는 뭐 그 고경력자한테 주고 이래서 이제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그 업무 분배도 하고 인원 구성을 하면 이제 자연히 업무 부하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신입사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고 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뭐 신입사원이 더 필요하면 신입사원은 뽑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하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히 이제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겠다. 뭐 일단은 그 업무를 분석을 하죠. 업무 난이도를 따진다는 얘기는 업무 분석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업무는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업무 자동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인력을 수급할 거냐, 그 인력 수급 계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난이도를 따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체 업무에서 뭐 어려운 업무, 중간, 쉬운 업무, 그 업무 난이도를 따져서 그에 따른 인원을 구성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를 분배하는 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죠. 뭐 이제 설계 관리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면 뭐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화 되겠죠. 뭐 이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안 해봤으면은 이제 조금 뭐 생소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설계 방식을 그 어셈블리 어셈블리로 금형 설계를 하라고 한 거죠. 이제 이 어셈블리 구조로 금형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어셈블리 설계를 할 경우는 이제 그 동시에 여러 명이 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구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정 측하고 가동 측 어셈블리를 구분해서 그 가동 측은 뭐 메인 설계자가 계속 끌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고정 측은 또 뭐 메인 설계자가 기본적인 구조를 잡아갖고 그 조수한테 주면 조수가 뭐 냉각하고 뭐 볼트 위치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인서트 코어 뭐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이제 협업 설계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협업 설계가 되면 일단 납기가 짧아도 대응이 잘 되겠죠. 단납기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생산에서 뭐 고가의 공작 기계 뭐 쉽게 얘기해서 뭐 CNC 공작 기계가 언제부터 일이 없다 그러면 뭐 그쪽으로 일 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땡겨서도 그 먼저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난이도에 따른 업무 분배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그 한 제품에 대한 금형 설계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 제품 내에서도 설계 난이도에 따라서 업무 분배가 가능한 거죠.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부분 뭐 가동 측이 고정 측보다 어려우니까 가동 측을 좀 경력이 많은 사람이 하고 고정 측을 경력이 좀 저경력자가 하게 되면 한 제품 내에서도 설계 난이도에 따라서 업무를 분배하니까 굉장히 그 저비용의 고효율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설계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 설계 기간이 길면은 설계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설계 대기 시간이 길다 그래 갖고 동시 진행을 시키면은 이게 또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계가 뭐 어떤 금형은
뭐 2달, 뭐 3달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뭐 빨리빨리 진행된 것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뭐 2~3달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뭐 평균 3번씩 하려면 동시 진행을 한 6벌에서 9벌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동시 진행 설계 벌수가 증가를 했을 때 얘네들이 또 그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또 다 바빠질 수도 있는 거죠. 동시에 바빠지면은 암만 해도 어느 개인한테 로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로드를 그 이제 분산을 시켜야죠. 그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어셈블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조직 유연성이라고 그랬는데, 동시 진행 설계 벌수 증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조직 유연성을 이제 확보하는 건데, 조직의 이제 업무를 분산시키는 거죠. 유연성이라고 여기 의미한 게. 그랬을 때는 이 어셈블리 설계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를 이 설계 관리 쪽에서 신경을 쓰면 요 앞에 요 신작 설계 능력 확보하는데 그다지 이제 큰 어려움은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어도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업무 분산을 하더라도 오버로드가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사실은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로 사실은 외주 설계를 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보통 보면은 외주 설계를 뺄 때 외주 설계한테 뭐 제품 모델링 오면은 툭 던져 놓고 외주 설계를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건 사실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 외주 설계자가 뭐 어떻게 판단해 갖고 알아서 이제 설계를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먼저 다 픽스가 돼 있어야 좀 더 외주 설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금형 같으면 기술적인 내용은 이제 검토가 다 끝났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구조도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업무가 오버로드 걸려서 외주 설계를 뺀다 그러면 외주 설계도 그 정해진 대로만 그 설계를 해주면 되죠. 설계 비용도 뭐 감소할 거고, 또 외주 설계도 그 반복 작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설계 비용도 암만 해도 저렴할 거고 설계 시간도 빨라질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동시 진행 설계 벌수 증가를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기본은 이제 사내에서 전부 소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그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제 업무 로드가 확 걸렸을 때 그때는 이제 외주 설계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EDB란 얘기가 나왔는데, 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는 뭐 간단하게 이제 먼저 그 3D 설계한 거, 그것도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겠고, 뭐 사출 성형 해석했으면 그것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가 될 텐데, 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그 특정 제품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 차후에는 그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금형이라도
더 경력이 낮은 사람도 충분히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설계를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그 어려운 업무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고급 업무 주체 자체를 저경력화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들은 거의 유사한 제품이 많죠. 몇 가지 아이템이 있고 그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만 잘 만들어 놔도 그럼 이제 설계 전체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음, 그렇게 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인데, 이 표준화 중에서도 이 표준품 활용은 굉장히 높여야 되는 거죠. 이 보면은 이제 표준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표준품 나오는 회사들이 뭐 몰드베이스 같으면은 기신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뭐 기신 후타바죠. 일본 후타바인데 그 뭐 부품으로 따지면 뭐 미츠미도 있고, 뭐 독일 쪽에 뭐 DME, 하스코, 그 다음에 뭐 스토블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런 표준품들은 일단은 그 설계적으로 봤을 때 검증이 된 제품들이죠. 그 검증이 됐다는 거는 그 리스크가 그만큼 주는 거니까, 그 표준품을 활용한다는 거는 검증된 설계를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표준품 활용도를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한 가지 이 표준품이면 표준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가를 최소로 낮춘 거죠. 그러니까 그 표준품은 이제 똑같은 부품을 여러 개를 만들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이미 최소화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표준품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처별 표준을 문서화 해야 되는데, 이 가끔 가다 보면은 이 거래처별로 표준 문서화를 뭐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요새 설계할 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뭐 보통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니터를 듀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문서로 안 돼 있으면은 스캔을 떠서라도 그 화면에서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거래처별 표준을 문서화하는 게 좀 중요하죠. 이것도 그냥 종이로 돼 있는 것보다 그 전자문서로 돼 있는 게 시간 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캔해도 이렇게 지금 이 파일은 이제 PDF 파일인데, PDF 파일로 만들어서 뭐 책갈피 같은 걸로 해서 목차 정도를 정리해 놓는다 그러면 그 표준 문서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빠뜨리는 것도 이제 적을 거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표준화는 순수하게 이제 엔지니어링 업무죠. 이거는 그러니까 몰드 베이스 사이즈에 의해서 어떤 강도 표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그 다음에 경사코어 이런 거에 대해서 작동 기구에 대한 표준도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냉각 설계 변수에 대해서 또 표준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수지별로 벤트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도 표준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도피면으로 어떤 구조에서 어느 면을 도피면으로 할 것인가, 뭐 이것도 충분히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학 공차라든지 작동 공차라든지 이런 공차도 표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슬라이드에서 조정편이라든지 여기 뭐 또 쐐기 또는 이제 파팅편, 뭐 이런 것도 뭐 보면은 뭐 누구는 이 편을 갖다가 뭐 15T로 하고 누군 12T로 하고 누군 10T로 하고 뭐 이렇게 뭐 각양각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편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T짜리 하나 하고 뭐 그 다음에 접시 머리 볼트 쓰는 거 5T짜리 뭐 이런 식으로 표준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쐐기에 대해서도 깊이 얼마까지는 뭐 위쪽에 25mm에 각도 5도, 또는 뭐 깊이가 깊으면 쐐기 각도가 뭐 3도, 이런 식으로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죠. 뭐 파팅편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얘기가 이제 설계 표준화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자동화도 물론 해야 되겠죠. 자동화는 이제 설계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 자동화하는 방법들이 전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 설계 자동화를 하라 그러니까 전부들 그 꿈을 꾸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어떤 식으로 자동화해야 된다 하는 전체 구상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 자동화를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안하기를 간이 자동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설계 자동화를 한다는 거는 이게 설계 생산성을 올리는 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이제 큰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자동화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뭐 유틸리티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런 간이 자동화를 그때그때 뭐 이제 외주로 프로그램을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자체에서 자동화를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간이 자동화를 쭉 쌓아 나가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축적된 자동화를 나중에 통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자동화할 때 돈이 전혀 안 들죠. 오히려 돈을 벌면서 하죠. 그때그때 이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고, 그 자동화하는데 비용 자체가 업무하면서 충분히 만회가 되고 그 이상 더 업무 효율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간이 자동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자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EDB, 표준화, 설계 자동화 이렇게 세 개의 타스크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과제로 관리하는 거죠. 이제 타스크로 관리하는 거고, 이렇게 타스크 관리를 할 때는 요 타스크 포스 팀을 구성을 하게 되죠. 뭐 이제 아직 요 타스크 포스 팀 구성까지는 뭐 이 회사에서 아직 그 이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는데, 뭐 이런 부분, 이런 업무 자체는 타스크로 관리해서 타스크 포스 팀 구성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전략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뭐 좀 복잡한 얘기도 많았고, 뭐 어떤 뭐 어려운 얘기도 이제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뭐 일단 이제 대부분 금융 공장들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막 엉켜 있어 갖고 정리가 잘 안 되죠. 특히 뭐 인원이 한 3, 40명쯤 되면은 굉장히 고생들 하던데,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좀 효율적으로 그 할 수 있는지, 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음, 아무튼 뭐 좀 이 내용이 그 많이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죠.